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님이십니다. 선생님은 한양의대를 졸업하시고 한양의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에서 관련 연구를 하셨고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청소년 특임 이사로 재직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의료인 보호와 의료인의 책무, 심층 면담 주사를 중심으로 한 주제입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건데, 저희가 R&D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업무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종 감염병이 주로 병원 중심으로 발견이 되고 퍼지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걸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의료인이 많이 접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확진자의 20%가 의료인이었다고 하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발견이 됐었고 많은 의료인들도 같이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굉장히 어떤 감염 공포, 또 심지어 생명의 위협 이런 것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확진자라는 걸 알고 이제 돌볼 때조차도 사실 초반에는 이게 이제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뭐 감염 경로라든지 에어로졸로도 된다, 뭐 그냥 비말이다, 아니면 공기 전파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파 방식이라든지 또 치사율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치료제라든지 백신 같은 것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확진자를 돌보기 위해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보호 장구는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초반에는 특히 이 불안하고 감염 공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만에 종식이 됐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확진자 피크도 오고 이럴 때 여러 가지 이제 격리병실 확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갈등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런 긴장된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건강 문제라든지 또 소진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설문조사한 거 잠깐 말씀드리고 주로 인터뷰 조사와 그 정책 관련된 델파이 조사 결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종설 보면은 글로벌리 이런 뭐 이머징, 그러니까 인펙셔스 디지라고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전에 사스,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 그 관련 의료진들이 소위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는 PTSD를 9.6%에서 51%까지, 앵자이티 디프레션이 20에서 75%까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그들이 정신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그때뿐만이 아니라 1년에서 3년 정도까지 팔로우한 연구들에서도 여전히 PTSD가 적게는 2%, 뭐 19%까지, 또 뭐 정신과 불안, 우울이 뭐 5에서 심지어 90%까지, 그리고 번아웃이라고 이제 소진 문제도 됩니다. 19에서 30%까지 호소를 했었고요. 코로나19 관련 그 연구들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디서빌리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의료인의 정신이나 신체 건강 문제가 그들의 업무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게 또 29%,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련 정신과 증상이 이렇게 다양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R&D 연구에서 이제 1세부에서 저는 주로 이제 인데프트 인터뷰를 맡았고, 감염내과 선생님들께서 2021년 여름에, 그러니까 첫해 2020년도에 와서 이제 여름에 굉장히 좋아졌다가 겨울에 굉장히 그 당시로는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그걸 지난 다음에 여름에 했을 때 소위 임상군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게 설문조사다 보니까 척도에는 컷오프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마드릿 레벨 이상을 이제 했을 때 우울, 불면, PTSD, 소위 정신건강 문제가 한 20%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고요. 신체 증상은 원래는 이제 신체화 척도인데, 이분들은 신체화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신체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어쨌든 그 소위 컷오프 포인트 이상이 한 30% 나왔고,
만성 피로와 소진 척도가 비슷한 비율로 한 70% 이상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구가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퍼센트가 앞에서 보셨지만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가 사용한 이 PHQ-9과 GAD-7 요게 우울과 불안 척도인데 이 같은 도구를 사용한 논문을 모은 메타 어널리시스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23.2, 22.8.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인이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위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웃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긴장이라든지 우울, 불안, 불면, 통증, PTSD 요런 부분에 대한 관련 요인들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 뭐 남녀, 성별, 또 직업, 본인의 어떤 스페셜티,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가, 그리고 확진자와 얼마나 프락시미티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머전시 상황이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었는가, 프리벤티브 인터벤션을 했는가,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리질리언스라든지 주변의 소셜 서포트 같은 게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적 연구 결과들은 주로 퍼티그라든지 불편감, 또 무력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아웃컴으로 많이 잡혀져 있는데, 본인이 맡은 임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든지 계속 여러 군데로 옮겨가면서 오퍼레이팅 모드가 계속 바뀌는 문제, 그리고 뭐 저희도 그렇지만은 사실 전혀 무관한 과 선생님이 코로나19 당직은 다 돌아가면서 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그럴 때 이제 확진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런 언퍼밀리한 상황에서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돼 있고, 또 특히 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해주시거나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격리가 됐을 때 같은 것들이 이런 요인들이 이런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웃컴으로서 본인이 성장을 했다,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또 직업적인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뭐 이런 결과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본인의 어떤 대처 방식, 그리고 적응 능력, 그리고 이타주의, 그리고 주변 팀들의 서포트라든가 또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먼저 했었는데, 정신과 의사 4명이 각각 한 개 집단씩을 맡았고, 한 집단은 3명에서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정신과 선생님이 서울에 2분, 경상도 1분, 전라도 1분으로 구성이 돼서 그 지역 분들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 서울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양하게 포함을 시켰고요. 거기에 그 인터뷰이들은 병원뿐만이 아니라 병원 안에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분, 선별진료소, 그리고 또 생활치료센터, 또 감염관리실 근무하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데, 주로 이걸 묶어보면 업무 관련 스트러글, 개인 어떤 생활 관련 스트러글,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관련 스트러글, 이런 걸로 주로 도메인을 나눌 수가 있었고, 이 자세한 카테고리를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의료 환경적인 측면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게 해결되려면. 그리고 개인이 어떤 신체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더라, 이런 정책의 필요성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후에 본격적인 1:1 심층 면담을 8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자체가 의료인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인터뷰가 확진자가 발생이 많이 되면은 못한다 해서 미뤄지거나 못하는 경우도 뭐 허다했고요. 그리고 또 코호트 격리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서 가급적 줌 같은 걸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1시간씩 어쨌든 진행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간호사가 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65%로 조금 더 많고, 연령대는 주로 30대, 40대, 50대, 죄송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주로 돼 있었고요. 20대와 50대도 조금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 한 40%, 나머지 지방이 60% 포함이 됐고요. 주로 병원 선생님들도 많이 포함이 됐지만은 보건소, 정신병원, 또 관공서는 119 구급대원이 여기로 포함이 되고요.
생활치료센터도 포함을 해서 다양한 직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뷰한 결과를 아까처럼 질적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도메인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업무 관련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직군이든 간에 제가 공통적인 것만 그냥 뽑아온 건데요. 그분이 뭐 119 구급대원으로 소방서에 근무를 하시던, 병원에서 확진자를 돌보던, 공통적으로 많이 꼽는 어려움이 업무량이 일단 증가했다는 거고, 코로나19 이후로 대응 가능한 이 훈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력을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할 수도 있고 업무량이 예측이 안 되는데, 그 조절 과정에서 N수로만 맞춰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간호병동에 신규 인력이 반 이상을 차지를 해버리면 위에서는 N수는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계속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런 신규 인력을 트레이닝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시설이나 시스템 부족 호소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급하게 격리병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왕왕 벌어졌습니다. 초반에.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병원이라는 데가 감염병 위주로 그 구조 설계가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전실 같은 것이 생략되거나 하면은 동선이 꼬인다든지 굉장히 불편해지는, 비효율적인 동선을 가지게 되는, 뭐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전실 때문에 도로를 침범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경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자택 격리도 가능하고 또 생활치료소 뭐 그런 연수원 비워서 만들 수라도 있는데, 이 중증 확진자는 병원에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런 특히 ICU 부분이라든지 이런 병상 확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 요양병동에 입원한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심지어 옮겨가지를 못하고 집으로 오실 수도 없는 분들이니까 코호트 격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관련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 스트레스인데,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이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흡연자들이 그 격리됐는데 경증이면 이 흡연 욕구를 못 참아서 몰래 피우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금연 보조제를 처방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화재 위험도 있고 이제 어려운,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화를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잘 해줘야 되는데, 뭐 누구든지 전문성이 부족하긴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데 일들이 막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중앙에서는 공문을 다 타야지 이게 내려오니까 결정이 되고, 현장에서는 지금 빨리 결정이 돼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장갑이 당장 부족하다. 그러면은 빨리 이거를 내려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접수해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장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과 어떤 현장의 어떤 괴리, 그래서 심지어 좀 그분들 얘기가 좀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 공문만 보내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보고를 하는 데가 초반에 3군데였는데 3군데 형식이 다 달랐습니다. 그럼 같은 내용을 요 형식에 맞추고 저 형식에 맞추고 하는데 그 일만 하다 보면은 차라리 환자 보는 시간이 그 시간에 환자 보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한 곳에 그냥 올리면 이제 보고가 되도록 했는데, 초반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2020년도에 많았고요. 그리고 뭐 병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지만 기존 업무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감염병 업무가 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격리병실에 들어갈 때 이제 간호사분들이 간호 업무만 옛날에 했으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초반에 저희가 PPE라고 우주복 같이 생긴 걸 입고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 인원이 들어가게 돼 있고, 결국 들어간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간호사지만은 뭐 식사 수발부터 휴지, 뭐 청소, 뭐 모든 거를 다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여사님들이 하던 일들까지 다 하다 보면은 뭐 아이덴티티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직군 업무까지 하는 어려운 게 있고요. 또 갈등도 생깁니다. 매번 하던 것들은 사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업무 분장이 딱 돼 있는데, 항상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리고 그게 응급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걸 누가 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 사람 일인 거는 뭐 갈등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송하게 돼 있다. 근데 이송 기관을 찾기가 쉽진 않죠. 그럼 그 절차라는 것이 누가 이송을 같이 따라갈 것인가부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원무팀 일이 될지 병동 일이 될지 감염 관리실 일이 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아무도 안 챙기면 또 이제 거기 일에 구멍이 나는, 그러면 이제 이게 내 일이다 네 일이다 하다 보면은 또 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도 문제가 됐었고, 특히 초반에는 보호장과 격리물품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독해서 쓰라 그래서 반발이 있었고요. 신체 건강 관련 어려움 같은 경우에도 있었는데, 이 습진 같은 게 장갑을 쓰다 보니까 많이 생긴다는 거고, 밖에서 선별 진료소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감염 위험성 때문에. 그러면 겨울에 동상이 걸려서 이제 거기다가 소독제를 바르는 순간 이제 열이 확 날아가니까. 그리고 보호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초반에 입었던, 지금은 사종으로 바뀌었지만 그 PPE 같은 경우에는 거의 땀복 수준입니다. 그게 한여름에도 그걸 입어야 됐었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 119 구급대원은 이제 그것만 입고 다녀야 되는데, 한겨울에도 그 위에 사실 그 파카를 입을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 겉에는 결국 오염 물질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또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한번 입으면 어쨌든 2-3시간 화장실을 못 갑니다. 그러면은 물을 아무래도 적게 먹게 되고 또 좀 참습니다. 그래서 방광염 호소하시는 분 마스크 두통 등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이런 거라든지, 또 수면 장애와 피로 누적으로 인한 만성 피로, 체력 저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이 정신적 스트레스였는데, 본인과 가족에게 옮기면 어떡하나 해서 뭐 초반에 각방을 쓴다, 또 비밀로 들어간다, 부모님이 지병이 있다 보니까 아예 안 만난다 몇 년간, 또 이게 장기간 가다 보니까 좀 성격이 좀 까칠하게 변했다고 하십니다. 특히 이제 민원 전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화 벨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화가 난다, 뭐 컴플레인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이 싫어진다. 뭐 확진자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안 한 확진자를 초반에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소진이 된다. 그리고 이제 12살 아래의 아이들이 있는 엄마, 이제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안해하고 또 부모님께 아예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의료인이라는 걸 아는데 부모님한테 사실은 보냈는데 애 학교 보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전화가 오고 또 설명해야 되고요. 또 정신적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어떤 의료인, 내가 확진자를 보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데 대한 죄책감 때문에 대인관계가 더욱 축소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몰래 뭐 갔다 오기도 하고요. 또 스티그마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빤합니다. 누가 의료인인지.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슈퍼에 가더라도 특별히 그 의료인, 그 병원 직원분들한테 친절하던 그 동네 분들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순간 완전히 분위기가 너무나도 싸늘하게 변해서 근처에도 뭐 못 와서, 심지어 배달을 시켰는데 근처에도 뭐 오지 말라면서 큰 소리로 뭐 전화를 끊기도 하고 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단골집이었는데 안 가겠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통제가 안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무기력감, 우울, 소진 이런 거였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것도 묶을 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 질문을 저희가 드려서 나온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거요,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무 역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좀 의료인들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게끔 인정해주고 관심 주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전에는 그 친구가 굉장히 좀 깍쟁이 같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같이 하면서 고생하면서 보니까 괜찮은 친구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끼리 나중에 우리끼리 뭐 같이 뭐 어디 놀러를 가자, 뭐 단체 사진을 찍고 뭐 내부에 또 바깥과의 갈등은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좀 코이시브하게 뭉쳐지는 그런 것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 부분은 델파이 조사를 했지만은 심층 면담을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1차적으로는 좀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은 일단 나는 유급휴가를 가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당시 외부에서 뽑아가지고 보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견이죠. 확진자가 너무 발생했을 때. 그럼 기존 그 병원 소속 의료인과 외부에서 뽑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의료인 간의 그 월급 차이가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그들 내에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 들어가는 건 당신들이 하고 나는 행정적인 처리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돈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한 또 기분이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 좀 많았고요. 이제 심리 지원, 뭐 어디 가서 속풀이라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도 여쭤봤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혹시 갈등은 없으셨나요? 내가 정말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병원을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뭐 강제로 투입되는 것 같고 그런 갈등에 대해서도 다 여쭤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왜 묻는지 그 취지 자체를 잘 모르겠다. 뭐 그래서 난 뭐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다양한 의견이 아니고 한 가지 의견으로 좁아질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은 그분들 말씀은 이거는 뭐 내가 이 일을 하는 한 나는 어쨌든 의료 업무를 하러 왔기 때문에 뭐 감염병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안전 부분이 보장이 돼야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보통 공통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어떤 그 스트러글들을 저희가 도메인을 살펴봤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독특한 부분만 따로 조금만 보시면 정신병원하고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의료진은 일반 의료인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추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야 그 경험들을 하고 계시겠죠. 의료인이니까. 근데 요 기간 동안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정말 인권적으로도 정말 침범을 받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코호트 격리라는 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정신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거기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정신병원 같은 게 확진자는 이제 밖으로 나가십니다. 확진자 병동으로 이송이 되죠.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잠복기 2주간 능동 감시를 하게 되는데 언제 확진자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데는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실 수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집으로 가실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배드는 지금 확진자 병동도 없는데 능동 감시하는 분들을 위한 배드가 뭐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그게 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호트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의료인들이 출퇴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확진자 발생했을 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같이 묶어서 그대로 격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당사자도 언제 확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본인도 사실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24시간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문제는 간병사들이 있는 그 요양병원 병동 같은 경우에 그 확진자를 간병하는 분들은 100%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간병인들은 이제 확진이 되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간병인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면 간호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간호사 중에 확진되면 또 그분도 나가십니다. 그러면은 점점 수가 주는 겁니다. 물론 확진자 때문에 환자 수도 좀 줄겠지만 사실은 간호사 수가 주는 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그 안에서 일상생활과 본인의 일상생활 샤워할 때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화장실도 직원 화장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병동이라는 데가 직원들이 먹고 잘 수 있게 마련된 데는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을 전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 감염 관리 업무까지 하면서 근데 이제 정신병원도 그렇고 잘 안 따라주죠.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수시로 벗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뭐 서로 간에 만나지 말라고 해서 어떨 때는 나중에는 그 문을 잠궈놨다고 하더라고요. 1인실로 넣어서. 그러면서 또 기존 치료 업무 뭐 약 드리고 혈압 체크 이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정신질환자분들은 행동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MR들 정신 지체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끝을 알 수가 없냐면 확진자가 발생하면 2주 후인데 그게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중간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그때부터 2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마조마한 겁니다. 이제 확진자가 그만 발생했으면. 근데 이제 차라리 그러면 확진자가 초반에 왕창 발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한 명 딱 발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2주. 그래서 이분들이 몇 개월을 코호트 격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들어보지 않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었고요. 보건소 공무원들이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의료인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추가로 다 있겠지만은 이분들은 이 민원인 대응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 동네 확진자가 한 명 생기면 그 전화가 계속 울려서 그 전화 다 받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될 정도로 계속 울리는 겁니다. 뭐 물어볼 것도 많고 뭐 항의하는 분, 내가 왜 격리를 당해야 되냐,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들끼리 협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여기서 발생을 했지만 여기 확진자 병동이 없으면 저쪽 다른 시나 도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잘 협조가 안 되는 중앙과 소통 문제. 이 내용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라도 좀 자유롭게 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이죠. 그러면 사실은 주 6일 아니라 7일을 근무를 해도 월급은 그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은 이머전시한 상황이 벌어지면 거의 야근에다가 퇴근을 못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 분들의 스트레스가 또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온 환자를 보는 건데 이분들은 볼 사람들에게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이 빨리 돼야지 이분들은 좋습니다. 근데 이송할 때를 빨리 못 찾으면 환자를 데리고 계속 빙빙 돌게 되다 보니까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제 그 받겠다는 병원이 나타날 때까지 그 환자를 모시고 어쨌든 그 차로 계속 다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분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니까 응급 환자인데 몇 시간을 달려서 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내혈관이라든지 진짜 이물전탄 상황은 외상 환자라든지 이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응급실에 그 만약에 조금이라도 열이 난다. 그러면 격리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37도만 돼도. 그러면 그 격리실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개수가. 그러면은 격리실이 다 차서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체온을 뭐 쟀는데 낮았는데 딱 도착했더니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약간 조금 열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 안에 있다 보면 더워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격리실이 다 차서 못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뭐 시도로 갈 때 뭐 심지어 기저귀를 차고 간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주장이 코로나 확진 환자를 위한 격리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한 그 격리실은 따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이물전탄 상황에 대응이 안 된다. 그리고 좀 덜 이머전시한 분들은 좀 그 감염 기간 동안에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책 그 방안 조사는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2번 돌렸고요. 밸리드한 컨센서스 이루어졌기 때문에 3번까지 안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 부분에 밸리드한 정책은 3가지 까만 걸로 나왔고 가장 우선순위는 중증 확진자 치료 가능한 병실 확보로 나왔습니다. 인력 부분에 있어서 이 2가지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요. 필요한 정책으로서 그중에 중환자 전담 간호 인력 확보가 가장 우선순위로 협조 관련해서는 이 4가지가 나왔고요. 그중에 이 빨간 거 의사소통 개선 중앙과 현장이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걸로 나왔고 이 2가지 다 필요한 걸로 컨센서스가 나왔고 특히 이 방역 물품 지원이 프라이어리티로 나왔습니다. 신체적 건강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와 위험수당 현실화가 가장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그중에 이 위험수당 현실화가 우선순위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한 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